자, 오늘이 9월 8일 월요일이죠. 일수로는 4일차입니다. 우리가 벌써 어디까지 했어? 자, 빨리 들어오시고 들어옵시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까지 구석기부터 3일 만에 발해까지 끝냈습니다. 발해까지 끝냈기 때문에 좀 빠른 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한 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영영 못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가지만 여러분들 복습 이 영상 촬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보라는 거야? 10번 보라는 거지. 그렇지. 10번 보라는 거죠. 이 판서 내가 그냥 만들었을까? 나도 고생하고 만들겠죠. 최태성 선생님의 판서를 참고해가지고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라고 이것도 파일 올릴 거야. 여러분들 열심히 안 들으면 나 유튜브 굳이 내가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올리고 있고, 다행히 많이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300이 넘었더라고. 다 합쳐서 뭐 일주일에 12개씩 올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정이 개인적으로 있거나 또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또 지금 이번 주 참여 못한 학생도 있고 그런데 꼭 보라고 영상 촬영하는 거고요. 이번 주 고려 다 끝내고 조선 들어가고요. 다음 주까지 조선 다 끝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번이 하루라도 빠지면 그 공백이 너무나도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절대 빠지지 않게, 혹시나 빠지더라도 그 다음 시간까지 이 영상 촬영을 잘 보고, 촬영된 동영상을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벌써 고려야, 고려. 여러분들, 우리 고려 누가 만들었어요? 태조, 왕건이. 주몽이 여기서 왜 나와? 이제부터 봐야지. 이제 지금 안 봐서 그렇잖아. 영상 잘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부터, 고려는 태조 왕건이 918년에 만들어서 망하기까지,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세우는 것까지 거의 500년 동안 유지됐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짝 조그맣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이 이 고려라는 이 500년의 역사를 그 지배층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처음에 왕건이 통일 사업을 벌일 때, 통일 전쟁을 벌일 때, 왕건 입장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호족들, 지방의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결혼도 많이 하고 결국엔 사성정책이라서 성도 주고 그러잖아. 그래서 고려 전기 초기에는 호족이 지배층이었어. 그런데 그 호족들이 서로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서로 유력 가문끼리 결혼하고,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공음전이라 그래서 귀족들에게 재산을, 어디 땅을 주면서 그 호족들이 그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귀족화가 돼버려. 그리고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 문벌귀족 시기입니다. 문벌귀족 사회. 자, 문벌귀족 사회가 있었는데 부작용이 생겼어. 첫 번째 부작용이 이자겸의 난, 두 번째 부작용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난 상태에서 무신에 대한 차별로 무신들이 정변 일으키죠.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딱 100년 동안, 1170년에서 1270년 동안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나 최씨 정권기 때 이 무신들의 전성기를 달리게 되는데, 이 최씨 정권기가 꽃길만 걸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 누가 쳐들어왔을까? 그럼 누가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잖아. 몽골이 쳐들어오고 강화도로 천도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몽골과 강화를 하면서 무신들은 권력을 잃게 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친일파라고 불렸던 세력처럼 당시 몽골의 힘에 등을 업고 힘이 세졌던 친원파, 바로 권문세족들이 고려 후기에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가,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민왕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 세력을 어떻게 보면 키우게 되고, 이들과 대립 속에서 결국에는 이성계, 신흥무인 세력과 정도전, 급진파 사대부가 손을 잡으면서 조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크게 고려의 지배층은 호족이었다, 문벌귀족이었다, 무신이었다, 권문세족이었다. 오케이? 근데 그 권문세족을 제끼고 어떻게 보면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손을 잡고 조선을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역사는 큰 틀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한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초기 여러 전기의 임금들 몇 명만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태조. 선생님이 업적 다 키워드로 싹 다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암기도 필요하겠죠? 한 번 봐가지고는 암기 안 돼요. 여러분들도 천재가 아니고 나도 천재가 아닙니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고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태조 왕건. 처음에 통합을 합니다. 자, 918년에 만들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지방을 통제하고 중앙집권적인 어떻게 보면 중앙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호족들을 내 편으로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 가족으로 되면 되잖아. 가족 되면 되잖아. 그래서 결혼 정책을 했고요. 와이프만 29명이야. 그리고 나서 다 결혼을 계속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을 준다. 사성 정책. 왕씨성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분전. 호족들 중에서도 왕건 편을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 호족들 중에서도 왕건 편 들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익을 줘야죠. 그래서 역분전이라고 한 토지를 준 겁니다. 여기서의 토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수조권이겠죠. 자, 그래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때문에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람을 길들일 때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 호족을 포섭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견제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입니다. 사심관제도,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제도랑 좀 비슷하죠. 각 그 지역에, 전주 지역에 예를 들면 전주 지역 출신 중에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전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어느 순간에 전주 한번 들려서 이 전주 견제하고 오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심관. 기인제도, 각 지역에서 잘 나가는 호족들의 자식을 자식 어디로? 개성으로 오게 해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설명할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족을 포섭하는 정책도 있었지만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도 있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왕건은 숙제가 이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아니에요. 일단 안정화시키는 게 전쟁이 끝나고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정계, 계백묘서. 이게 뭐냐면요, 관리 규범이에요. 관리 규범.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왕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관리 규범들, 정계라는 아니면 계백묘서라는 이러한 책을 만들어가지고 관리가 해야 될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정딱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체계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계와 계백 요소도 만들었고요. 흑창, 창고입니다. 백성들 지금 전쟁 끝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창고를, 흑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서 쌀을 빌려주는 거야. 쌀을 빌려주는 거야. 너무 힘든, 우리 농민이 몰락하면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서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몰락하기 전에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수확하고 나면 가을 이후에 갚으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했다.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어? 어느 나라를 계승한 국가야? 고구려잖아, 고구려. 그렇기 때문에 서경,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잖아요. 서경을 중시했다. 오케이? 서경. 그래서 북진 정책을 계속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그 당시에 북쪽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은 거란족이야. 그럼 여러분들, 거란족 입장에서는 좋아 안 좋아? 계속 북진 정책 하니까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거란과 싸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1차는 서희, 2차는 강조의 변, 선생님 키워드로 3차는 강감찬 해가지고 거란의 침입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서 한번 연결시켜 보고요. 북진 정책을 계속한다는 거. 왜?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이 서경중시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 쏘면은 거란 강경책 해가지고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나 써놨거든요. 가끔 사례에 나옵니다. 만부교가 개성에 있는 다리야, 다리. 당시 거란이요, 태조 왕건한테 축하한다는 의미로 낙타, 우리 낙타 한반도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를 선물로 줍니다. 신기한 동물이었죠, 그 당시에. 그런데 거란을 어떻게 보면 북진 정책을 해야 되는데 거란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이 선물 준 낙타를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그냥 굶어 죽입니다. 거기다 놓고. 그게 만부교 사건이고요. 거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태조 왕건의 의지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훈요식주에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왕건이 후대의 임금들한테 전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장이야. 여기 보면 서경을 중시해라, 거란을 피해라, 거란 믿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조 왕건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왕권을 강화하는 건 둘째치고 나라를 정비하고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호족들한테 어느 정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었고, 관리 규범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국가의 체계도 잡고,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하면서 서경을 중시했고, 이런 것들이 훈요식주에 반영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흑창을 통해서 백성들의 민심도 잡으려고 했던 임금이 바로 태조 왕건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 태조 왕건이요, 와이프가 되게 많죠? 와이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태, 해, 정, 광종 4대 임금이거든요. 이 광종까지는 누구의 아들이다? 왕건의 아들이에요. 광종이 어릴 때 즉위합니다. 광종이 어릴 때 즉위해서 처음에는 왕권이 약했어요. 근데 광종은 야심가였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는 아직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신호족들, 당시 왕건은 죽고 나서 왕건과 함께 통일사업을 했던 공신호족들 있죠? 얘네들이 광종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계속 들어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광종이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중요하죠? 당시에 전쟁, 후삼국 시대를 겪으면서 농민들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광종이 뭐라고 주장하냐? 당시 노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금을 낼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노비를 좀 풀어줘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낸 사람들은 검사해가지고 좀 풀어줍시다. 이거 광종이 살짝 얘기하니까 공신호족들이 그래, 이 정도는 들어주자 해가지고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당시에 노비들 중 많은 노비들이 해방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비들은요, 누구의 노비들도 해방됐냐? 그 공신호족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도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노비들한테 빗자루 주면 그냥 농민이고 청소꾼이지만 칼 주면 뭐가 돼? 군인이 되잖아요. 군사력이 약화되는 거죠. 두 번째로 주장했던 게 과거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당시 중국의 후주라는 나라에서 귀화한 쌍기라는 인물이 광종한테 과거제 실시하자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공신호족이야. 과거제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하지. 내 자식들 그냥 물려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빨을 드러내는데 이걸 본 광종이 다 쳐내버립니다. 칼춤 춥니다. 그런데 이 공신호족들이 어떻게 보면 광종한테 대항할 수 없었던 이유, 노비안건법으로 군사력이 없잖아. 군사력이 없어가지고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제 실시에 거부하고 반대했던 공신호족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키고 공복도 제정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들이 자, 단, 비, 록이라 그래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옷을 높은 사람은 자색,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은 단, 비, 록, 색깔을 맞춰버리는 거야. 관리들을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관리복으로, 관리복색으로. 그래서 맨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왕이 있는 거잖아요. 서열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키고요, 연호도 씁니다. 중요해요. 광덕, 준풍, 이 연호들이 나오면 광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연호를 썼다는 건 왕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황제라는 거잖아. 황제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란 말이야. 황제. 거기다 선생님이 추가를 하나 더 넣었어요. 주현공부법. 여러분들 그 동네마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걷는 게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각 동네 주연 단위로 딱 세금 내는 총액을 정해줘요. 너는 여만큼, 너네 동네는 여만큼. 어떻게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이거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동네에선 죽어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이 주현공부법도 언제 시행됐다? 광종 때. 근데 이 주현공부법은 거의 안 나.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야. 광종을 물어보면 노비안건법, 과거제, 광덕, 준풍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추가하면 공복제정. 오케이?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켰어요.
태조 왕건이 하지 못했던 왕권을 이제 와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왕권을 강화한 겁니다. 공신 호족들 다 쳐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하나 추가해 주세요. 추가. 여기 써지나? 자, 경종. 아마 공무원반 수업 들었던 친구는 알 거예요. 여기 안에 사이에 광종 다음에 경종이 있거든요. 경종. 경종이요. 전시과 제도를 실시합니다. 전시과. 이게 공무원들 봉급 받는 거 있잖아요.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를 주는,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여기서의 개념은 수조권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관품의 높낮이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전시과 제도, 공무원 봉급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게 경종입니다. 여기다 추가해주세요. 성종 위에다가. 자, 그래서 경종은 전시과 하나 정도 물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성종.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성자가 붙은 왕들의 특징은 뭔가 이루었다고. 이르르 성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중요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어. 최승로 유학자입니다. 육두품 출신인데 이제 통일신라 시기 골품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중앙 관료로 핵심 관료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28가지 개혁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어떻게 보면 건의하게 되는데 이걸 성종이 쿨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제도니 지방제도니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통치체제를 정비했고요. 중앙관제 마련했죠. 이성육부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 처음부터 모든 곳 몇백 군데의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성종은 12목, 전국의 중요 지점을 12목, 12곳에 목을 설치한 다음에 전주목이어서 전주목.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점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경기 5도 양기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12곳에 파견했다가 13, 14, 15, 16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다가 고려 중기에 와서는 경기 5도 양계라는 지방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바로 성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방관만 파견한 게 아니고 내가 또 써놨어. 경학박사, 의학박사도 같이 파견했거든요. 경학박사는 뭐냐? 유교 공부하는, 지금으로 좀 유교 교수님. 유교 교수님이 와서 백성들한테 유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경학박사도 파견됐고, 의학박사는 뭐예요? 의사잖아, 의사. 각 지역마다 의학박사를 파견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관만 파견한 게 아니라 경학박사, 의학박사도 파견했고, 누구 때? 성종 때. 마지막으로 국자감. 이거 학교죠? 여러분들 대학, 소수리망, 국학, 신문왕, 발해의 주자감 뿐만 아니라 바로 국자감. 성종 때입니다. 유교교육 하는 곳이에요. 마지막 향리제는 뭐냐면요. 각 지역에 있던 호족들 있죠? 이제 중앙제도 안에 편입시켜버린 겁니다. 향리라고 불리게 하면서 그 지방에 독립적으로 있었던 호족들을 향리라고 불리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려 정부의 제도권 안에 편입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엔 향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호족이라 안 불리고. 자, 그래서 성종의 시무 28조를 시작으로 여러 관제가 다 완전히 정비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훈요 10조랑 시무 28조만 한번 봅시다. 자, 뭐 별거 없어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지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자, 뭐 어디 있냐? 이거 지우는 거. 알겠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훈요 10조예요. 여기 보면 불교를 강화했죠. 아무리 여러분들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표방했지만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표방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조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 절을 세우더라도 풍수지리에 맞게 좋은 땅에 세워라. 뭐 불교와 관련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서경을 중시하라 했죠.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거란을 조심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요 10조가 있고, 두 번째. 아이고, 열어드려야지. 시무 28조도 다 가져온 거 아니고요. 아까 12곳을 12목을 설치한 다음에 지방관 파견했다 그랬죠. 거기에 경학박사랑 의학박사도 같이 보냈다고. 이게 그겁니다. 집집마다 임금께서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 임금이 임명한 지방관을 보내세요. 청치외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등의 8관에 불교 행사 너무 많이 했더니 백성들이 힘드니까 조금만 자제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조는 뭐냐면 불교 중요해요. 그런데 정치는 유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승로는 유교학자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무 28조 내용이고 여 제도가 반영돼가지고 제도개혁을 실시했다는 거, 통치체제를 정비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10번 보셔야 돼. 키워드만 놓은 건데 이거 한 방에 암기 안 돼요. 여러분들 10번 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도로 가겠습니다. 중앙제도. 여러분들 이거 바로 보세요. 고려의 중앙제도를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보통 이성육부제도입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제도를 가져왔는데 당나라는 삼성육부야. 그런데 고려 입장에서는 중서성이랑 문화성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서 문화성으로 합쳤고요. 여기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를 다 했고 결정된 내용을 실시한 게 상서성입니다. 그래서 이병호 형해공, 우리 저번에 이호의 그 병영공이었잖아요. 그 순서가 왜 다르냐면 고려시대 때는 병부를 더 중시했어.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이호예, 호부, 세금 내는 거를 더 중시했어. 그 차이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부를 만들었다. 이성 육부 체제.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시험 문제 선생님 내는 거 보면 대충 여기만이 냈죠? 도병마사랑 식목도감. 국가 밖의 일을 할 때는 도병마사. 국가 밖의 일, 전쟁이나 외교 이런 것도 결정할 때는. 국가 안에 중요한 일, 법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세금 걷고 이럴 때는 식목도감인 거고요. 중추원, 군사 기밀, 중요한 군사 및 기밀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왕명출납, 왕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이런 역할을 했고요. 어사대, 감찰. 내가 갑자기 이런 거 막 훔쳐가. 그러면 감찰이 와서 잡아갈 거 아니야? 관리들의 비리 이런 거 잡아가는 게 어사대고요. 3사, 회계입니다. 회계.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우리 전체 총 액수에 얼만큼 돈을 썼는지 회계죠. 이런 것들인데 자, 이 큰 틀에서 보고 이제 선생님이 쓴 판서를 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이 판서를 썼는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중서 문화성과 상서성 이게 이성이죠. 중서 문화성 가로치고 문화시중이라고 써있는데 중서 문화성의 핵심 기구인데 여기서도 재상급, 지금은 좀 국무총리 같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문화시중이라고 불렀습니다. 문화시중. 오케이? 문화시중. 중서 문화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게 그 관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문화시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놨을 거예요. 재신낭사. 이 중서 문화성에는요 문화시중 말고 보통 고관들을 재신이라 그랬고 조금 낮은 친구들을 낭사라고 했어요. 재신, 낭사. 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서 문화성의 최고로 높은 사람은 문화시중인데 그 재신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문화시중이에요. 이 중서 문화성에서 권력이 높은 사람들을 재신이라고 했고 약간 하급 관리들을 낭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서성은 이병호, 형해공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추원 보세요. 자, 이 이성육부는 중국 당나라 제도를 가져왔는데 중추원은 중국 송나라 제도를 가져와요. 아까 이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 등을 한다 그랬죠? 군사 기밀, 우리가 군사와 관련된 건 기밀, 비밀 예보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추원. 그리고 왕명 출납은 왕의 비서 역할도 하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는 거야. 여러 관리들이나 백성들한테. 그런데 이 중추원은 중국의 송나라 제도를 모방했는데요. 여기 보면 써주세요. 추밀, 승선. 여기서 높은 사람들, 중추원에서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추밀이라고 했습니다. 추밀. 그 다음에 약간 여기서 그 하급 관리들, 승선이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걸 구분하는지 여러분들 좀 이따 알 거예요. 왜? 자,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 있죠?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요약해서 제추회의라고도 하는 거예요. 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신, 추밀, 중추원에서 가장 높은 추밀, 중서문화성에서 가장 높은 재신, 이들이 모여서 국가의 대내 대외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입니다. 이걸 제추회의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어사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찰, 3사는 회계.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알아줘요. 대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간이 뭐냐면요. 자, 어사대 아까 뭐 한다 그랬어? 감찰이잖아. 내가 뭔가 잘못하면 잡아가는 감찰이죠.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 사람도 같이 낭사랑 어사대랑 합쳐가지고 대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간이라고 하는 걸 시행했는데요. 대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하셔야 돼요. 낭사가 하는 일도 뭐냐면요, 뭔가 왕이 뭔가 정책을 할 때 잘못되면 비판하거나, 왕이 뭔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은 잘잘못을 따지고 다르게 가기를 권유하거나, 이런 간언하는 역할을 했던 게 낭사야. 낭사. 어사대는 감찰했던 애들이고, 그래서 낭사와 어사대가 대간이라는 걸 하는데, 이 대간이요, 서경, 간쟁, 봉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능을 했거든요. 자, 이해만 하세요. 서경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관리에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권. 간쟁은 뭐냐면요, 왕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잘잘못 따지는 겁니다. 봉박은 뭐냐면요, 왕이 부당한 뭔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거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서경, 간쟁, 봉박을 했던 애들이 뭐다? 낭사랑 어사되고 이들을 대간이라고 또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건 뭐냐?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나 뭔가 권력이 독점됐을 때 이들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능까지도 넣어놓은 거예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합쳐서 대간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면요, 사실 고려 중앙제도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처음에는 12복이 설치됐죠. 아까 밑에 있었죠? 우리 성종 때 12복이 설치됐죠. 12복이 설치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경기 5도 양계가 되는데, 이건 지도를 봐야지. 자, 여기 이거 보시면요, 전국을 보면, 자, 경기라고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라고 해서 수도 인근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경기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5개의 도가 있죠. 그 다음에 최전방 지역에는 북계, 이 동쪽은 외구가 오니까 최전방입니다. 북계랑 동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처음에 성종 때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가 점점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고려 중기가 됐을 때 경기 5도 양계라는 시스템이 구축됐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고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경기 5도 양계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럼 다시 판서로 돌아갑시다. 자, 5도에는 우리 지금도 각 도에 도지사 있잖아, 도지사. 그것처럼 안찰사가 있었고요. 북계, 동계에는 지금 너무 전쟁,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안찰사가 온 것보다는 군사 전문가가 가야 되잖아. 그래서 병마사가 옵니다. 병마사. 그래서 5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 오케이? 그리고 이 안에 경기 5도 양계 안에 수많은 군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수많은 군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군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은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속현이라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거든요. 고려는 아직 지방 시스템상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기 어려웠단 말이야. 그래서 주현과 속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또 이렇게 놨죠. 주현보다 뭐가 더 많았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고, 또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있었죠. 향부곡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현에 사는 사람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고 플러스로 국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경작해야 될 의무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소는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거 플러스 특산품을 내야 되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향부곡소에 살고 싶어, 살기 싫어? 살기 싫죠? 그런데 이사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은 끝까지 향부곡소에서 국가 공유지 경작하거나 아니면 특산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선시대 때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자, 일단 고려시대 때는
5도의 안찰사, 양계의 병마사, 9년제가 실시됐는데 이 안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은 주현, 없던 곳은 속편인데 속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고요. 이 속편 지역은 향리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겁니다. 지방의 향리들이. 그리고 향부곡 소가 있었는데 향부곡은 국가 공유주의 경작하는 의무가 또 있었고 소는 특산품을 어떻게 보면 얘네들께 또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군사. 중앙군은 2군 6위.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2군 6위.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인데 5도에 있던 지방군은 주현군. 양계에 있던 지방군은 주진군. 오케이? 그리고 관리선발제도. 음서 뭐예요 이거? 낙하산제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음서. 과거 시험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아빠가 고관이면 나도 관리되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이 음서가 되게 많이 통용됐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제도 있었죠. 아까 광종 때 과거제 실시했죠. 시험 과목이요. 문과, 잡과, 승과입니다. 뭐가 없어요. 뭐가? 무과 없죠. 이건 조선시대 때 옵니다. 오케이? 무과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 전기의 주요 임금들 보고 성종이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다음에 제도 정비를 스타트해가지고 이렇게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관리선발제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자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호족사회였다가 그 호족들이 서로 결혼하고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고려는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땅을 줬단 말이야. 그걸 공음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가 문벌귀족이고 그 시기가 우리가 문벌귀족 시기야. 파평 윤씨, 경원 이씨, 경주 김씨 이런 소수의 가문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권력을 소수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첫 번째 썩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자겸의 날. 결국 이자겸의 날 실패하죠. 두 번째 썩은 부작용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자,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맨날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 많이 냈을 텐데 개경파랑 서경파.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은 고향이 서경이고 서경은 이제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잖아요. 개경은 이제 기가 다 쇠했다.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데 이 개경파 사람들,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개경파 사람들은 반대했고요. 묘청 등 서경파는 찬성했죠. 근데 특징이 이렇게 되잖아. 개경파는 신라 계승이고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이 있으니까 북쪽으로 막 올라가고 서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고 그 다음에 개경파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층인데 괜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당시 북쪽에 있었던 금나라한테 사대하겠다. 금사대를 표방하면서 전쟁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서경파는 고구려를 계승해야 되니까 북쪽으로 진격해야 되잖아.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서경천도운동이 실패하니까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묘청은 결국 진압을 당하면서 묘청의 난도 끝나는 거야. 자, 결국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랑 이걸 통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썩었다는 게 나왔죠. 그 썩은 부분이 있는 이 상황에서 썩은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 무신들이 등장해서 무신집권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고려 전기의 정치사와 제도사를 다 정비해버렸어. 다 정리해버렸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1교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문제를 한번 보자. 틀려도 되니까 큰 소리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1번 보세요. 1번. 자, 힌트를 주고 광덕, 춘풍 나오면 누구로 가라고 했나요? 광종. 그렇죠? 광종이죠? 광덕, 준풍. 그러면 보기 중에 광종 뭐 있을까요? 과거제. 그럼 이거 없으면 다른 문제 된다면 노비양건법이 나오겠죠. 보통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안 어렵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1번을 봅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자, 한 번씩 다시 봅시다. 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한 이자겸.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중추원. 군사 기밀과 왕명출납 담당이다. 맞아, 아니야? 아까 맞잖아. 내가 중추원 그 중국 송나라 제도 가져왔고 군사 기밀과
왕명출납 담당했고 그 군사 기밀을 담당했던 게 승선이고요. 왕명출납 담당했던 게 승선이래. 군사 기밀을 담당했던 게 추밀이고요.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게 승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중추원에 추밀과 승선이 있었죠? 여기서 한번 다시 연결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어사대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 행사했다. 이거 맞아 아니야? 아까 대간해서 맞지. 아까 돌려보세요. 대간 해가지고 서경, 간쟁, 동박 이거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 관원이 합쳐가지고 대간이라고 해가지고 서경, 간쟁, 동박 했다 그랬잖아요. 그 서경권, 아까 서경권이 뭐라 그랬어? 관리 추천권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럼 답은 1번이에요. 그럼 왜 이거 아닌지 봅시다. 디귿, 삼서성,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했다. 회계는 3사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표했다. 이거는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오케이? 답은 1번이에요. 뒤에 더 배우면 확실히 더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러분들 이게 시간 순서 문제 맨날 나오죠? 자, 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보현원에서 결국 정중부 등이 황궁했다. 자, 이거 혹시 1번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그 수업 때 배웠어요. 무신정변 사료입니다. 선생님이 보현원 논이라고 해서 무신정변, 정중부의 무신정변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자겸 나오면 아까 뭐야? 이자겸의 난이잖아. 요청 나오면 뭐야? 요청의 서경청. 답은 몇 번이야? 뭐가 시간 순서에 맞게 해봐. 나, 다, 가잖아 아까. 무신정변은 이 문신 그 문벌귀족 사회가 썩었기 때문에 결국에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냐? 나다가 4번입니다. 오케이? 잠깐 끊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